이 인물은 오늘날 조선을 대표하는 위인으로 기억됩니다. 교과서에서는 개혁가로, 드라마에서는 정의로운 지식인으로 등장하죠. 백성을 생각했고 학문을 사랑했으며 시대를 앞서간 천재라고도 불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존경부터 떠올리게 됩니다. 그런데 당시 조선의 시선은 전혀 달랐습니다. 그는 존경의 대상이 아니라 불안과 경계의 대상이었죠. 정약용이라는 이름은 칭찬보다 의심을 먼저 불러왔고 기대보다 두려움을 자극하는 이름이었습니다. 문제는 그가 잘못을 저질렀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너무 똑똑했고 너무 많이 알았으며 너무 솔직했기 때문이죠. 이제부터 우리는 한 위인이 왜 자기 나라에서 미움받아야 했는지를 조금 불편하지만 반드시 알아야 할 이야기로 들어가 보려 합니다. 지금부터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정약용이 살던 조선은 겉으로 보기엔 유교적 질서가 완성된 안정된 국가처럼 보였습니다. 왕이 있고 신하가 있으며 법과 예가 존재했죠. 그러나 내부를 들여다보면 상황은 달랐습니다. 권력은 일부 가문에 집중되어 있었고 백성의 삶은 제도 밖에서 방치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문제는 모두가 그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아무도 입 밖에 내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조선은 침묵으로 유지되는 사회였으니까요. 정약용은 그 침묵을 견디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제도가 왜 백성을 살리지 못하는지, 법이 왜 약자를 보호하지 않는지 묻기 시작했죠. 이 질문은 학문적인 탐구처럼 보였지만 당시 권력자들에게는 체제를 흔드는 위험한 신호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왜냐하면 질문은 늘 다음 질문을 불러오고 그 끝에는 책임을 묻는 목소리가 등장하기 때문이죠. 정약용은 단순히 글을 쓰는 학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실제 제도를 설계했고 행정의 구조를 분석했으며 관리의 역할을 재정의하려 했습니다. 그가 주장한 내용은 놀랍게도 오늘날의 기준으로도 급진적으로 느껴질 만큼 현실적이었습니다. 백성이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이었죠. 반면 조선의 지배층은 가문과 명분을 기준으로 사회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이 간극은 단순한 의견 차이가 아니었습니다. 그 순간부터 정약용은 동료 학자가 아니라 체제를 위협하는 존재로 인식되기 시작합니다. 그가 쓴 글 한 줄, 주장 하나하나가 권력자들에게는 불편한 거울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학문은 보호받을 수 있었지만 현실을 바꾸려는 학문은 용납되지 않았던 시대였죠. 한편 정약용은 권력과도 가까운 위치에 있었습니다. 왕의 신임을 받았고 실제 정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리에 있었죠. 이 점은 그를 더욱 위험하게 만들었습니다. 사상만 가진 사람이 아니라 실행할 수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죠. 조선의 정치 구조에서 가장 경계해야 할 인물은 무능한 비판가가 아니라 유능한 개혁가였습니다. 그는 문제를 정확히 봤고 해결책까지 제시했으며 무엇보다 왕에게 직접 말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조합은 기존 권력자들에게 공포에 가까운 위협이었죠. 그래서 정약용을 향한 시선은 존중에서 경계로, 경계에서 적대감으로 빠르게 바뀌어 갔습니다. 이때 또 하나의 결정적인 요소가 등장합니다. 바로 종교 문제였습니다. 정약용의 집안은 서학, 즉 천주교와 깊은 관련이 있었습니다. 당시 조선에서 이는 단순한 신앙 문제가 아니었죠. 천주교는 유교 질서를 부정하는 사상으로 여겨졌고 왕권과 신분제를 위협하는 위험한 사조로 인식되었습니다. 정약용 본인이 적극적인 신자는 아니었지만 그와 연결된 관계들만으로도 의심을 사기에 충분했습니다. 권력자들은 그를 사상적으로도 위험하고 정치적으로도 불안한 존재로 보기 시작합니다. 능력 있고 생각이 다르며 배경까지 의심스러운 인물, 이보다 더 불안한 조합은 없었겠죠. 그 순간부터 정약용은 어떤 선택을 해도 비난을 피할 수 없는 위치에 놓이게 됩니다. 말을 하면 문제였고 침묵해도 의심받는 상황이었죠.
그가 개혁을 주장하면 반역의 그림자가 드리워졌고 조용히 있으면 숨은 의도가 있다고 여겨졌습니다. 그는 점점 고립되었고 정치의 중심에서 밀려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결국 유배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죠. 유배는 처벌이었지만 동시에 조선이 그를 사회에서 격리시키는 가장 안전한 방법이었습니다. 유배지에서 정약용은 무너졌을까요? 놀랍게도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곳에서 그는 자신의 사상을 체계화했고 수많은 저술을 남겼습니다. 다산의 대표작 대부분은 이 시기에 완성되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조선이 그를 배제했을 때 그는 가장 위대한 사상가로 성장하고 있었던 셈이죠. 그러나 이 사실은 당시 조선에게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중요했던 것은 국가의 안정보다 체제의 유지였기 때문입니다. 정약용이 미움받은 이유는 명확합니다. 그는 조선을 부정하려 한 것이 아니라 너무 진지하게 생각했기 때문이죠. 현실을 외면하지 않았고 백성을 기준으로 국가를 바라봤으며 권력의 논리를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조선이 듣고 싶지 않은 말을 했고 보고 싶지 않은 현실을 들춰냈습니다. 그래서 미움받았고 그래서 배제되었으며 그래서 역사 속에서 오랫동안 불편한 존재로 남아야 했습니다. 위인은 언제나 사후에 환영받습니다. 살아있을 때는 체제를 불편하게 만들기 때문이죠. 정약용은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정약용의 이야기는 단순한 위인의 전기가 아니라 한 사회가 불편해냈던 질문에 대한 기록이었습니다. 당대에는 미움받았지만 시간이 지나서야 이해받은 인물이라는 점이죠. 이런 이야기가 흥미로우셨다면, 그리고 역사 속 인물들을 조금 다른 시선으로 보고 싶어지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는 것만으로도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교과서에서는 다 하지 못한 이야기, 기록 뒤에 숨겨진 진짜 얼굴들을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